12월 13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은 어떤 소식을 다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가 주요 내용 정리해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첫 번째 기사 보겠습니다. 조선일보 일면인데요. 소아과 전공의가 모자라서 입원 진료를 중단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소아 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는 계속 제기가 되어 왔는데요. 최근 경기도 소재 여러 종합병원에서 소아청소년 대상 야간 응급진료를 중단한다고 밝힌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인천의 가천대 길병원이 소아청소년과 입원을 잠정 중단한다고 공지했습니다. 의료진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결정을 내렸다는 건데요. 소아청소년과는 5년 사이 의대 전공 과정 중 지원자가 가장 많이 준 것으로 나타났고요. 현재 각 병원에서 채용 모집을 하더라도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렇게 소아청소년과를 기피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저출산과 코로나, 또 낮은 수가의 영향이 있다고 보고요. 의료사고 책임 부담 등도 함께 꼽히고 있었습니다. 신생아 수가 점차 줄어드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진료도 급감했다고 하고요. 소아청소년과 수가가 선진국과 비교해서 3분의 1 수준이란 점 등이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일은 2배 힘든데 대우는 가장 낮고 위험은 2배 이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관계자는 아이들의 진료와 치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누가 아이를 더 낳으려 하겠느냐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듣고 보니까 상황이 심각하네요.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제목을 이제 보면요. 해열제와 항생제가 품귀 현상이 발생하면서 전 세계가 떨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단순히 겨울이라서 발생한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신문에 실린 기사인데요. 이 기사 중앙에는 각 나라별 의약품 현황이 나와 있는데 대체로 보면 해열제와 항생제가 부족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는 코로나19와 함께 독감, 또 RSV라고 불리는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가 동시에 확산하는 트리플 데믹의 여파라고 했고요. 한 미국 언론 인터뷰를 보면 딸에게 줄 약을 구하려고 약국 18곳을 돌았지만 허탕만 쳤다라고 말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와 영국 보건당국은 올겨울 내내 항생제 부족 사태가 이어질 걸로 보고 처방 자제를 권고하거나 항생제 공급량을 제한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중국은 그동안의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포기하고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주민들 사이에서는 해열제 사재기를 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 의약품 원료 공급처라고 여겨지는 중국이 자국 내 수요도 맞추기 버거워지면서 이 여파는 주변으로 계속 퍼지고 있고요. 더 장기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국내 감기약 수급은 안정적이라고 평가가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상황이 길어진다면 우리나라도 영향을 피해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기사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저희가 많이 접하고 있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마약 관련 소식인데요. 그만큼 이전에 비해서는 이 마약이 사회에 좀 많이 퍼진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좀 들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마약 전담 병원 개점 휴업 상태라고 써 있는데요. 그만큼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죠. 네, 맞습니다. 동아일보 일면 기사인데요. 작년 한 해 2030 마약 사범의 수는 4년 전에 비해서 86% 급증한 약 6천 명 정도로 집계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초범 비율은 81.2%까지 늘었는데요. 이를 좀 바꿔서 말하면 초기 중독자가 그만큼 많다는 거고요. 초기 치료를 잘 받는다면 마약에 덫에서 빠져나올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큰 경우가 이렇게 많다는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치료를 받고 싶어도 제대로 또 제때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마약 중독 전담 치료병원으로 지정된 21곳 중에서 19곳이 개점 휴업 상태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9곳은 단 한 명의 중독자도 치료하지 않았다고 하고요. 이 중 10곳은 연간 한두 명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네. 그중에서 한두 곳에서만 진료가 제대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환자가 집중될 수밖에 없고요. 또 수개월 대기해야 하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기사에서는 이 문제의 이유로 크게 두 가지를 들고 있었는데요. 하나는 의료진 부족 문제였고요. 다른 하나는 재정 문제였습니다. 관계자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현재 마약 중독을 치료할 수 있는 전문의는 전국에서 4명뿐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약 치료병원으로 지정이 되었더라도 의료진 부족 문제로 사실상 치료를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고요. 복지부도 이런 상황을 파악해서 내년에는 지정 기준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린 또 다른 문제, 바로 돈 문제인데요. 정부는 지자체와 절반씩 나눠서 마약 중독자의 치료비를 대게 되는데 예산이 제한돼 있다 보니까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고요. 수억 원의 미수금이 발생한 병원은 마약 전담병원 지정 해제를 요구하면서 빠지기도 했습니다. 한 관계자는 지금이라도 인력과 시설 등에 대한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네, 다음 기사입니다. 전국 관련 내용인데요. 최근 정치권에서 언급이 되고 있는 그러니까 차기 당권주자 신경전의 근본적인 이유는 이제 총선 공천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2대 총선 이제 앞두고 있는데 선거 확정이 진행되지 않습니까? 이 선거구 확정 관련해서 좀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중앙일보 기사 함께 보실 텐데요. 이 선거구는 내년 1월 31일을 기준으로 인구수 등을 감안해서 합쳐지거나 나눠져서 정해지게 됩니다. 한 선거구에서 너무 많은 사람을 대표하거나 너무 적은 사람을 대표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건데요. 오는 20일부터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관련 논의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지난 10월 말 인구 자료와 지난 21대 총선 당시 인구 상하한선을 기준으로 보면 이번에 합구 대상과 분구 대상은 모두 13곳씩이었습니다. 선거구를 더 잘게 쪼개야 하는 곳 13곳 중에서 서울과 인천 각 한 곳씩이 있었고요. 경기는 8곳이 포함됐습니다. 결국 수도권이 대부분이었는데 경기 신도시 등 몇 년 사이 분양 일정이 많았던 곳들에 사람이 몰리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은 나눠야 할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반대로 합구가 될 수 있는 곳 13곳은 영남에서 5곳, 호남에서 4곳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인구 상하한선 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실제 획정 때와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겠는데요. 본래 선거구 획정 시한은 본투표 1년 전인 내년 4월 10일까지지만 지난 여러 번의 총선에서 늘 시한을 넘긴 지각 획정이 반복됐기 때문에 이번에도 언제 최종 획정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기사는 물가 관련 내용입니다. 최근에는 정말 장보기가 무서운 요즘인데요. 최근에 우유 가격이 인상하면서 관련 품목들이 이제 가격이 올라가는 밀크플레이션 우려도 커지고 있죠. 맞습니다. 한겨레 신문 기사에 실린 사진에는 우유 코너에서 장을 보는 모습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네. 그 아래에는 안 오른 게 없네라는 작은 제목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오르고 있던 우유와 유제품 가격, 최근 원유값 협상이 끝나고 흰 우유 가격이 일제히 6에서 9% 정도 오르면서 밀크플레이션이 본격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의 말을 들어보면요. 이달 들어서 우유는 리터당 200원에서 400원, 또 생크림은 500g당 500원 정도 올랐다고 합니다. 일반 가정의 소비자들도 걱정이겠지만 이렇게 카페나 베이커리를 운영하는 업주들의 고통이 상당히 심각하다고 하는데요. 창고형 매장이나 온라인 몰을 이용하려고 해도 비싼 건 마찬가지라고 하고요. 조금이라도 값이 싼 제품을 사용하려고 하면 손님들이 바로 알아챈다고 합니다. 네. 게다가 연말 대목까지 맞물려 있어서 지금은 가격 협상은 생각할 수조차 없고 그저 필요한 만큼 구해주기만 한다면 이렇게 그만해도 다행이다라고 여기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결국 이런 자영업자들의 고통 증가는 음료나 빵 등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겠는데요. 몇 년간 가격을 올리지 않던 일부 프랜차이즈들마저도 이번에는 가격 인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파는 내년에 더 본격화되어서 체감상 더 크게 다가올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었습니다. 네, 마지막 기사 보겠습니다. 미국이 이제 핵융합 발전을 통해서 처음으로 에너지 생산에 성공했다라는 소식인데요. 무제한 에너지라는 이 표현이 눈에 좀 띄네요. 어떤 기사죠? 맞습니다. 동아일보에 실린 기사인데요. 우리가 그동안 원자력 발전소를 가동해온 건 핵 분열 반응을 이용한 겁니다. 네. 그런데 태양이 에너지를 만드는 원리인 핵융합을 인공적으로 구현하는데 미국 연구팀이 최근 성공했다고 합니다. 2.1메가줄의 에너지를 들여서 2.5메가줄의 에너지를 생산한 건데요. 즉 0.4메가줄의 순에너지를 얻어낸 겁니다. 이렇게 핵융합 발전을 이용하게 되면 핵 폐기물이나 탄소 배출이 거의 없다고 하고요. 방사능 유출 위험도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꿈의 에너지 혹은 차세대 친환경 에너지라고 불리는데요. 이번 실험이 지속 가능한 친환경 에너지 생산에 초석을 놓았다는 평가를 받는 것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기존의 핵융합 발전소가 상용화되려면 수십 년이 더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었는데요.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오고 있고요. 또 석탄과 가스에 대한 의존도
그만큼 더 빨리 벗어날 수 있을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관련 실험에서 전력 생산까지 이어질 수 있는 순에너지를 얻지 못하고 있는데요. 중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 에너지 경쟁이 한층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런 건 이제 영화 속에서만 가능할 줄 알았는데 우리나라도 좀 성과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굿모닝 브리핑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